지속 가능한 농업을 얘기할 때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농지,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해충의 방제 문제, 에너지를 어떻게 잘 소비할 것인가 문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업, 그다음에 저탄소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가져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연계돼야 되겠다.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두 번째 목표였던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한 20, 30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도표를 보시면은 국가별 사회 성취도와 환경의 압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이유는 사회적 가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 지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난의 문제, 기아의 문제, 그다음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삶의 질의 문제, 또 여성과의 양성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낮은 나라들은 우리가 보통 저개발 국가 또는 어렵게 살고 있는 제3세계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왼쪽에 보시면 인도라는 나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베트남, 이런 나라들 중에 인도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낮은 사회 지표를 갖고 있는 거죠. 스리랑카도 그렇죠. 베트남은 한 6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위권에 가고 있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스리랑카랑 비슷한 사회 지표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측의 환경 지표를 보시면은 환경의 이 한계가 7번 수준까지 간 나라들은 환경의 지표가 굉장히 끝까지 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환경적 한계들이 거의 끝까지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나라는 사회적 지표를 훨씬 더 많이 성취를 해야 되는데 환경의 압박도 굉장히 높이 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인도 같은 나라 한번 보시죠. 사회 지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환경의 한계 지표도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제가 써놓은 것처럼 2015년 10월 달에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할 때 인도의 총리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기후변화 대책이 인류 개발 혁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도처럼 사회 지표를 지금 달성하지 못한 나라, 신발 신고 다니는 국민들의 숫자가 몇 프로 되지 않는 나라, 옷 한 벌로다가 평생을 입고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여러분들이 기후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사회 지표를 높여나가는데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전히 우리는 사회 지표를 높여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오염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그런 산업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인구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멜더스의 인구론에 나타났던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정종수 우리 수강생님이 태어날 즈음에 인구가 30억 명이었어요. 그런데 정종수 님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이 2021년도 이 시점에 인구가 무려 77억, 80억이 됐어요. 50억 명이 늘어난 거죠. 대단한, 이걸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제3세계 국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적정 인구는 프랑스인처럼 살려면은 딱 1959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30억 명이면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지구는 세계 반 정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적정 인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먹을거리의 문제, 농업의 문제가 이번의 목표 속에서 얼마나 2050년까지 97억 명의 인구를, 전 세계 인구를 어떻게 건사할 수 있을까? 2100명 되면은 112억 명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정말 알약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될까? 아니면은 정말 농업 생산량을 훨씬 더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이 기본적인 한번 고민들을 해보자 싶어서 사회 지표와 환경의 영역, 그다음에 지구 인구에 대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업과 먹거리를 고민할 때 2016년도에 몬산토라는 그 대단한 외국의 그 이 식량, 그다음에 농약, 종자 이런 거를 만드는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내요. 여전히 만성적 기아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나 되고 있다. 70억 중에 8억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8억 명의 인구가 만성적인 기아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무려 30%나 되고 있더라. 생산과 소비 과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무배추를 만들었는데요. 농민이 무배추를 만드는 생산 과정에서 가락동 시장으로 올라갈 때 다 잘라버려요. 겉까지 잘라내고 속까지 잘라내고 배추는 겉에 퍼런 거 다 잘라내고 속 알갱이만 갖고 가죠. 이게 이제 과정에서 다 버려지는 농산물인 거예요. 8억 명의 인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진흙에다가 아주 작은 녹말가루 섞어서 먹고 있는데 생산 과정과 우리들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농산물이 무려 30%나 되고 있다. 소비 과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 가는 과정, 소매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에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버려진 농산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리를 했는데 그렇게 조리하고 또 남는 농산물, 버려지는 음식물, 이제 음식물이 생산량의 무려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100개 중에 70개밖에 조리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70%밖에 안 되는 것 중에서 또 3분의 1은 음식으로 만들어서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로 다 따지면은 돈으로 따지면은 무려 음식물 쓰레기가 1조 달러나 된다. 뭐 1000조 원인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0조 원.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의 예산의 8년치 예산을 음식물 쓰레기로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또 아무도 먹지 않는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려 33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몬산토가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것, 이 자체도 성장하는 세계를 먹여 살리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로 충분히 80억, 9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근데 왜 그게 해결이 안 되지? 이제 이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문제라구나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후의 문제예요. 기후의 변화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올해도 당장 벌써 굉장히 가물어서 있어야 될 4월달, 5월달 시기에 일주일에 2번, 3번씩 계속 비가 와버렸어요. 그것이 일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한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는 거 아닌가? 작년 같은 게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죠? 가을 시기에 무려 53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쌀값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2010년부터 아주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버려지는 농산물. 그 다음에 기아 빈곤의 문제는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 소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3세계 식량의 문제. 예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전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예전에 남미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굶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프리카에서 어디 가서든지 먹을 수 있었던 카사바라는 작물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전체 대륙에 밀을 심고 면화를 심고 그다음에 커피를 심어서 팔아먹는 농사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3세계에 있는 식량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나라 국민이 먹을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팔기 위한 장사꾼들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 곡물 메이저 그룹 있죠. 이 5개 회사가 전 세계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7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길이라는 회사는 사료에 들어가는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모든 곳에 심어놓고 만약에 이 가격이 생산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가격이 폭락할 것 같다면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것 중에 일부를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유지시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국제 곡물 메이저 그룹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이것이 이제 제3세계 식량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식량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식량의 문제,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식량. 그래서 전 세계에서 출처불명의 누가 생산한지 모르는 농산물들이 끊임없이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식량 자급률이 칼로리 기준으로 해서 한 52%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곡물 자급률, 곡물을 중심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곡물 같은 경우에 곡물의 자급률은 한 27%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곡물 중에 쌀을 빼고 나면은 자급률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누가 생산하는지 모르는 이런 것들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냥 팬티 하나 입고서 막 발로다가 포크레인으로다가 막 김치 막 버무리는 걸 보셨죠. 그게 이제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의 많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그 꽃게에다가 납을 집어넣어서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또 한 7, 8년 전에 분유에다가 멜라닌이라고 해서 그 공업용 단백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분유를 유통한 문제라든지 이 식량의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 식량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글로벌 푸드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어디로부터 발생하냐?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 GMO라고 아시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많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먹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쭉 해왔어요. 맥도날드라든지 KFC, 버거킹, 그다음에 이유식 시장에서는 거버 이유식, 네슬레라고 하는 이 식품회사 있죠. 이 회사가 이유식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획일화시켜 나갔는데 이것을 경쟁력 있게 팔아먹기 위해서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인 패치를 좀 더 싸게 만들어야 된다. 좀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가 먹을 곡물을 더 싸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옥수수 농사를 질 때 비행기로 다 짓죠. 그런 거 텔레비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 벌판에 밀과 옥수수만 쫙 심어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수확하는 이 기계를 보통 콤바인 또는 뭐 그 클래스 콤바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다 쭉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옆에 굉장히 커다란 덤프 트럭이 쭉 가면서 그 곡물을 다 그냥 자동으로 실죠. 그런데 그 곡물을 자동으로 실는 과정에서 어디 가서 말려서 이거를 말려서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말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말리는 과정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이산이라고 얘기하는 제초제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은 고사를 하고 그냥 말라 죽으면서 자동으로 곡물이 말라서 그것을 그냥 싣고 선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인간의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풀을 안 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잡초를 안 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농업하는 사람들, 농업 그 책에서는 잡초 그러면 뭐를 잡초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옥수수밭에 옥수수 말고 다른 거는 다 잡초인 거예요. 근데 콩밭에 옥수수가 나면은 옥수수가 잡초인 거죠. 만약에 콩을 심었다면요. 콩 같은 경우엔 보통 그 콩잎이 넓은 잎이 이 광엽이라고 얘기하는 콩잎이 광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콩만 살고 콩을 제외한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콩에게 야, 너는 다른 애들에게는 이 그 약이 들어가면은 죽지만 너는 이 약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살아야 돼서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래서 콩밭에다가 제초제를 뿌리는데 이 제초제는 잎사구가 삐죽한 잎사구, 특히 이제 우리가 발행이풀이라든지 피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풀들만 죽게 하는 이런 제초제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콩은 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인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거죠. 식물뿐만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닭을 키우거나 또는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울 때 이렇게 빨리, 그래서 삼계탕용 닭이 21일밖에 살지 못하고 28일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욕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런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문제가 바로 식량의 문제,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의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의 농업 상황들은 쭉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고령화돼 있고 농사짓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여성과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현황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도 농촌 지역의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의 1,300만을 위해서 농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과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 식량 체계, 푸드 플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택에서도 작년에 푸드 플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올해 푸드 플랜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의 문제는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폐기의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폐기물의 문제인 12번의 목표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음식물 폐기물의 문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산 소비 과정에서 30%, 그다음에 소비 과정에서 33%가 폐기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것인지, 평택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34톤의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의 고민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기도가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도 이거에 맞춰서 평택의 먹거리 전략 비전 체계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드릴 말씀은 아까 이제 그 앞장에서는 그 한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2번 목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키워드는 사실 4개 정도 되거든요. 기하 종식, 식량 안보, 영양 상태의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 이렇게 4개의 키워드로 되어 있고요. 유엔에서는 2-1번이 기하 종식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의 만성적 기하 인구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 번째는 영양 상태 개선의 문제예요. 특히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까지 포함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별 영양 상태들을 어떻게 잘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능 여성 및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소득을 2배 이상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 이 부분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업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농인 여성이라든지 소규모 생산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2배 이상 증대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농업 생산이 지속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기후변화라든지 토양의 질을 향상을 통해서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 생태적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그다음에 5번째는 유전적 다양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이제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위한 이행 수단으로 이제 유엔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생산력을 강화시키고 세계 농업 시장이 왜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격의 문제를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몇 개 글로벌 그 곡물 기업들이 갖지 않도록 시장 정보들에 대한 것들의 이 접근성을 더욱더 증진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행 수단으로 이제 유엔은 제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거리 손실의 발생률을 2분의 1로 줄이는 것, 이게 12-3번의 그 목표로, 세부 목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2번의 목표에서 12-3번의 목표도 같이 연관된 목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2번의 목표가, 이 자료는 나중에 한번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목표들도 있고 간접적인 연관 목표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실 그 목표들은 다 직접적인 연관성과 간접적인 연관성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지표 1번부터 6번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연관성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택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주가 전주 푸드라고 얘기해서 먹을거리 생산, 유통, 소비, 순환 과정을 전주시를 중심으로 꾸려나가자,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평택도 작년에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올해 평택시가 평택의 푸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과제를 도출해 나갈 텐데, 이 영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먹거리 체계의 변화예요. 생산자들은 생산자대로, 그다음에 유통과 가공 영역에서는 유통과 가공 영역대로, 소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폐기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파트너십을 어떻게 잘 가져갈 건지, 이것은 이제 먹거리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구축할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2번 목표에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목표로서 가져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얘기할 때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농지,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해충의 방제 문제, 에너지를 어떻게 잘 소비할 것인가 문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업, 그다음에 저탄소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가져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연계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생물종 다양성의 문제를 갖기 위해서 토종종자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의 문제들도 고민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도 작년에 평택의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토종종자를 수집을 해봤더니요, 일제시대 때부터 할머니들이 쭉 유지했던 종자들도 있는 거예요. 감자도 있고 콩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자들이 있어요. 이런 종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할 건지의 고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이 환경 위기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축산의 문제거든요. 이 축산의 문제, 그 축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육식의 문제하고 똑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육식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육식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축산업과 환경의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의 먹거리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평택이 지금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농업 또는 넌 GMO의 문제, 공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일 채소의 공급을 많이 좀 확대를 하자, 특히 취약계층에게 있어서의 먹거리 제공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평택 지역에서는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택이 경기도가 그 먹거리 미부장 인구가 보통 우리가 3.9%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 50만 우리 시민 중에 먹거리 미부장 인구가 보통 7.1%라고 얘기를 해요. 7%라면 50만 중에 3만 5천 명이거든요. 3만 5천 명이면은 팽성읍 정도 되는 인구예요. 팽성읍 정도 되는 인구가 먹거리 미부장 인구로 분류될 정도로 굉장히 평택도 먹거리 보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향후에 먹거리 영역뿐만 아니라 아까 1번의 목표, 3번, 4번, 5번, 6번의 목표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지역에서 시급하게 풀어야 될 사회적 과제인지,
또 어떤 것이 가장 중대한 사회적 가치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우리는 어떤 영역을 중요하게 만들어 나갈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번 목표부터 6번까지의 인간과 사회 영역에 대한 목표들을 한번 우리가 한국 SG 내용으로 한번 쭉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농업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에 어떻게 좀 그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6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